네, 여야 정치권 향한 본격 채찍질 쇼 지지율 대책회의 시작합니다. 이야!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얼마라고 이게? 아, 그 정도는 아니야? 1,000만 원? 1,000만 원? PD 형님이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되죠. 야, 오였잖아. 5천만 원? 지금 5잔 했잖아 지금. 요거 야, 다섯 개 나올게. 야, 5천만 500만 원. 와, 진짜 이게. 여러분, 저희가 테이블을 이 지지율 대책회의를 위해서 특별히 고가의 테이블을 야. 사장님한테 투자를 하기 시작하셨다. 원래는 2개 책상 붙여가지고 검은 거적대기 하나 걸쳐갖고 발도 안 들어가는 말이 안 들어가. 그렇지만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예. 저희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시 접속자가 많이 또 늘어나시고 중간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아무튼 무슨 챗이지? 슈퍼챗. 슈퍼챗. 네, 무슨 또 챗? 많이- 슈퍼챗. 방금 여러분 덕분이라고 하는 순간 화면을 남국형님으로 비춰주는 거 보니까 남국형이 공이 컸네. 또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비트코인 하나 팔아가지고 바로 내가 99! 어? 없다고 99 지금. 장이면 안 좋다고 하는데 가능해요 그런 것들?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세상 사는 게 힘들고요.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튼 여러분 덕분에 사실 저희가 또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없으니까 아주 방송이 성황에 맞췄다고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네? 김준일 대표. 김준일 대표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막 그랬잖아요. 너무 뭐 산만하다. 어떻게 지지율 대책회의인데 지지율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지 않느냐. 제일 뭐라 했던 게 텐션을 텐션이 올리려는- 떨어졌다. 본인이 텐션 제일 떨어져. 우리가 텐션 올리느라고 더 고생했어. 그런데 아무튼 지난주에 동시 접속자 999명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999명. 예. 잘 999 명. 잘 와, 나왔지. 1000명에. 네. 잘 지금 나왔습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 하나 소리가 뭐 우리가 방송한 뒤에 이제 그 뒤에서 그 좀 시간차를 두고 네, 한번 송출되는 체크- 그 시간 때문에 체크 좀 해주세요. 여기 뭐 소리가 나오네. 노트북에? 네, 예, 노트북인 예. 것 같아요. 네. 체크 좀 해주세요. 아무튼 999명 나왔고 아마도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올 거를 기다리시고 한 명을 안 채우신 게 아닌가. 1000명은 이제 어쨌든 그래서 1000명을. 네, 저 야. 있을 때 찍으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 1000명 돌파하라고. 약간 시적 표현이네요. 네, 999명인데 하지만 한 명을 남겨뒀다. 바로 너를 위해서. 와. 우리 한강 작가님의 이 노벨상을 기념하는 이 시적 노벨 표현. 문학상 축하합니다. 어제 깜짝 소식이었어요. 연대인 한강 고대인 4대강. 그런 거야? 서울대는 윤석열. 그런 말들이 그런 막 거야? 커뮤니티에서 놀더라고요. 그렇죠. 서울대는 윤석열 한다고 이렇게. 아니 근데 어제 저도 직접 보진 않았는데 어제 국회에 그 국감장 막 또 치열하게 정점 갖고 싸우는 국정감사장에서도 딱 이 속보 들어온 다음에 이를테면 기재위라든지 몇 개의 상임위원장에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축하 한번 합시다. 하나가 됐구나. 네, 그 박수 치고 뭐 나름대로는 한번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여야가 감사하네. 될 것 없이. 너무 네. 감사하네. 저도 사실은 어젯밤에 지금 밤새고 왔는데 왜요? 아침에 그 김현정 뉴스 출연 때문에 어허. 명태균 씨와의 그러니까 취재 잘했더라고요. 네, 뭐 제가 취재를 하진 않고 이제 정리만 제가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밤새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긋지긋한 이 명태균. 그 내용들을 한참 동안 듣고 정리하고 하고 있는데 한강 노벨문학상 노벨상. 너 되게 이질적이지 너 다른 차원에서의 뭔가 그 뉴스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그러면은 막 기자들이 다 거기 집 앞에 가서 발표를 막 기다리면서 막 줄 서 있다고 막. 뻗치기를 하고. 네, 근데 이번에는 뭐 전혀 그런 것들도 준비 안 되고 네. 출판사도 지금 준비 안 됐던 것 같고. 맞아요. 그만큼 모두가 깜짝 놀랐던 소식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축하를 받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두 분은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요? 네. 저는 이제 변호사 업무를 좀 시작을 했는데 사건이 막 물밀듯이 쇄도하는 건 아닌데 사건이 이제 막 좀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방송 일과 사건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 조금 굉장히 정신없어요. 유튜브도 잘 하고 계시죠? 유튜브를 그래서 조금 다시 일시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아니 근데 일단은 재판 업무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또 이렇게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유튜브는 항상 후순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재판이 더 중요하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구독자들은 필요 없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집토끼. 내 재판으로 아니, 무슨 인해서 소리야. 얻는 금전적 이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역시 돈이야. 정말 금전적인 거는 정말 거의 뭐 어렵게 네. 예, 정말 아주 최소한만 받다 보니까 예, 별로 그렇게 금전적인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긴 최고는 어떠십니까? 어떻게 아니 뭐 방송 열심히 하고 네. 또 고정 방송이 조금씩 이제 많아졌죠? 예, 이거 이제 일시적인 뭐 이른바 소위 이른바 땜빵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 지금 이제 고정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방송들이 두세 가지 있어가지고 첫 시작은 어디다? 어? 첫 시작은 어디다? 지지율 대책. 아~ 그래서 뭐 이렇게 현장 일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아. 그래가지고 조금 뭐 그렇게 바쁘. 아니 방송 많이 들어온다고 저희 배신하면 안 됩니다. 아 당연하죠. 아, 배신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 아니 근데 허리 전화기가 꺼져 있어. 왜 이게 전화 안 받는 2시 했는데 막 그러게요. 들었는데 딴 데 나와 막 이러면 안 되고. 그럴 수 있죠. 예. 아니 허리 때문에 그러니까. 일하기가 지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아니 하기는 해요. 뭐 조금씩 하기는 아, 하는데, 이상하게? 네, 근데 아. 많이 좀 분량은 줄었고 예전보다는 방송 일이 있으니까 하루에 방송을 해버리면 주간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방송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거길로 이제 수입을 야, 대체를 안 할 수가 네, 없을 것 같기도 대체를 해요.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우이님께서 저게 무슨 와. 돈이지? CA 달러? 2.79 어. 캐나다 달러 아니에요. 예. 대기인 응원합니다. 이야. 근데 왜 맨날 대기인이에요? 왜 우리 댓글이 대기인이 많이 달리는데? 모르겠어. 나 항상 2시간 못 되고 대기만 해가지고 대기니까. 아이 그게 아니라 큰 인물이다. 큰 사람이다. 제작진분들 아주 모르겠어. 시원하게 웃으시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804님께서 예찬이 어디 갔어?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장예찬 최고의 근황도 매주 들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2시 한 15분, 20분부터 이제 들어오기로 했기 와 때문에. 힘들면 셔가님 또 2만 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와, 이길 네, 수석 최고님 어휴, 방송 방송 많이 많이 나와주세요. 아, 이걸 다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돈으로 갚아드리면 그러니까 돼요. 원래 그냥 도의원 할 때까지는 네. 이게 사실 천하용인이나 이렇게 개혁신당으로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는데 이렇게 힘든 정당 이렇게 아주 작은 정당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저렇게 응원하시는 분이 정말 진짜 정말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제가 그때보다 더 많아요. 네, 훨씬 많았습니다. 네, 지금 훨씬 또 많았습니다. 대기인, 야, 큰 인물. 이거 뭐 대기인 방송으로 바꿔야겠네. 뭐 CBS 방송이 아니라. 지지율 우와. 대기인. 정부 수반 선출 선거 출마 김민수님께서 YTN에서 출발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장희찬 최고 전 방송이 이제 끝났나 봐요. 네. 또 차도리님 항상 오시는데 홍콩 달러. 25달러 얼마예요? 와 진짜 큰 돈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환율은 올라갔고. 그러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한 8분 정도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들 나눴는데 오늘도 사실은 아이고 매주 주제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주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너무 많더라 진짜. 하나씩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지율 분석부터. 야, 지지율 분석부터 이미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일단 한 가지 네. 공지를 드릴게. 네. 이번 주도 한국갤럽은 쉽니다. 쉽니다. 갤럽에 취직해야 돼. 갤럽에 취직해야 돼. 직장. 네. 대신에 NBS 이제 케이스텐 리서치 그리고 MBN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군데 조사 기관에서 2주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도 전화 면접 조사기 때문에 ARS 조사보다는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에는 왜곡이 좀 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뭐랄까 아주 적극 지지층만 응답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덜 적극적이신 분들도 응답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어서 이 조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평가가 24%, 부정평가 66%인데 이것도 현 정부 출범 후 긍정평가 최저치. 네, 최저치가 자꾸 갱신이 돼서 이게 약간 내성이 생긴 것 같은데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네, MBS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지지율 24%가 나왔습니다. 원인 분석부터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이긴 최고. 일단 저거 세부 분석표를 봤는데 네. 이거 진보 응답층이 조금 더 과표집된 그래요? 조사이긴 한데 네. 이제 그게 그냥 뭐 여론조사 업체의 경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수 응답
응답자층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기 싫어하는 경향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여론조사를 응답해봐야 사실 뭐 적극적으로 응답해봐야 부정평가가 높다라는 것은 바뀔 수가 없는 일이고 아무리 매우 신뢰한다라고 응답을 해도 긍정평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수 응답자층들이 이제는 응답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보여지는 것 같고 네. 뭐 긍부정평가는 계속해서 저렇게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고 7대3 정도로 6.5대 뭐 3.5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 분석표에서 제가 눈에 띄게 본 것은 18 그리고 29세까지 그러니까 20, 30대 응답자층이 네. 한 1000명 샘플인데 160명 정도가 응답을 했거든요. 20대, 예. 18세부터 29세까지 20대. 네. 근데 거기서 매우 신뢰한다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몇 퍼예요? 0입니다. 0. 어? 0%예요. 아. 그러니까 매우 신뢰한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층이 160명. 그러니까 샘플에서 10%가 넘는 지지층의 응답자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통계 자료에서 0이라는 숫자를 저는 본 기억이 없는 아, 너무 그래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분포를 벗어나잖아요.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 이전과 이후 때의 응답 그 갤럽이나 리얼미터들을 찾아봤는데 네. 그때도 10대, 20대의 응답자 중에 0%는 없었어요. 근데 160명에 달하는 응답자층이 매우 신뢰한다라는 그 설문에서 0%로 응답했다라는 건 이젠 젊은 지지층은 아예 없다. 젊은 지지층부터 핵심 지지층부터 시작해서 중도까지 쭉쭉 확전되면서 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몰락하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리얼미터, 갤럽, MBS 이렇게 여론조사를 비교를 해보면 가장 여론 민심 동향에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리얼미터. 그 다음이 갤럽.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묵직하게 나중에 이렇게 둔감하게 약간은 둔감하게 2주 한 번 조사기도 하고. 예 맞아요. 둔감하게 반응하는 게 MBS인데 MBS까지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락 추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순방 나갔거든요. 네. 되게 우리가 해외 순방 나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대통령 뭐 성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순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성과를 생각하면 MBS 여론조사가 7, 8, 9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최저치를 찍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이 정권에 대한 뭘 하더라도 순방을 나가건 어떤 개혁적인 정책을 발표하건 이 정권에 대한 신뢰 자체가 아예 무너져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말 국정과 관련된 무엇을 하던 지금 최악의 그런 어떤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에 국정 운영 신뢰도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신뢰도 딱 그만큼만 받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갤럽 여론조사가 2주간 쉬고 18일 날 이제 또 발표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18%를 찍지 않을까 18일 날. 아 갤럽은 2주 쉬어요? 다음 주 또 쉽니까? 아니 지난주하고 이번 주 쉰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올 때가 이제 18일 나오는데 18%. 아니, 언제 일을 하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고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어제 날 샜는데. 대상포진 걸리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말이야. 부러워서.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토픽 원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뜯어 보겠습니다. 토픽 원. 토픽 원. 네. 잊을 수 없는 이름. 명태균 입에 대혼란 정국 이렇게 토픽 원 제목을 달았고요. 이건 뭐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여러 갈래로 이제 논란들이 많이 퍼졌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갔더니 거기 명태균 씨가 배석하고 있다. 뭐 이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주간동안 인터뷰죠. 네, 증언도 나오고 또 정말로 그 옛날에 그 대선 당시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경선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그걸 돈을 못 받아갖고 나중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신 받아준 거다라는 식의 김영선 전 의원 보좌진 출신이었던 강혜경 씨의 어떤 증언도 나와 있는 상황.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데 퍼지면서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틀었던 명태균 씨의 음성을 한번 같이 듣고 우리 평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가 그러면 여태까지 허언증이 있고 사람들한테 과대망상증이 있고 그러면 내가 그 홍준표 부태가 다 까줄까요? 내가 나경원 대표가 나한테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경원 대표한테
당신 친한 서울시장한테 어떻게 죽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오. 내가 그랬지. 아니 다음번에 서울시장 나오면 또 그렇게 똑같이 죽을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을 듣더라고요. 10년 동안 놀고 있는 오세훈이 현직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현역 시의원 한 명 없었는데 캠프에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15일을 속였어요. 모든 정치인, 모든 언론인, 하여튼 다 국민들을 15일 동안 딱 속였죠.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1등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래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고 나서 대통령 만들기 별거 아니에요. 제일 쉬워요 대통령이. 명태균 씨가 다 이제 여권 내에 여러 정치인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나온 이 녹취는 대부분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남국영님 아니 먼저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하시고. 아니 먼저 말씀하시죠. 아주 아니 일단은 지난 방송부터 뭔가 좀 정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난 방송. 왜 뭔데? 아니 명태균 씨를 다 이렇게 허언증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지금 보면은 명태균 씨의 진술이나 이야기가 굉장히 사실과 부합하는 게 많고 또 무엇보다 우리 이긴 최고위원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준석 대표 말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잖아. 뭐가 말이 맞아? 아니 여러 지금 논쟁과 관련돼서 저게 혹시 허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기자들과 거의 살라미식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질적으로 의혹의 핵심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영향력이나 내가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부인하고 아니다 그러면 바로 반박하고 바로 반박하고. 그래서 본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피해가지만 분명한 것은 명태균 씨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되게 가까웠다. 그리고 여권 내에 유력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김종인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낸 것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보수 여권의 정치인들이 이거 하나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명태균 씨를 다들 만났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저런 조언을 한 사람이 맞다. 그리고 나경원이든 원희룡이든 구체적인 만남의 어떤 과정은 내가 모르지만 필요할 때 부르고 들었던 경험은 있다. 이런 걸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야지. 그때는 찾아놔서 만나놓고 이제 와서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 거부하는 모양새는 맞지 않다. 그 중에서도 오히려 이 사람은 만난 사람이 맞고 나에게 사실을 이야기해준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한 건 이준석 혼자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문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물론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이준석도 이야기 안 했잖아요. 아니야.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이야기 안 했었지. 숨기려고 했었지. 명태균 사장은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김영선이 나한테 소개를 해줬다. 그리고 소개를 해줬던 캡처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모든 여권 지금 나경원 대표도 그렇고 안 만난 것처럼 처음에 얘기했다가 증거가 들이대니까 사실 좀 말을 번복해가지고 정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는데 너무 국민의힘이 비겁하다. 그건 있어요. 저도 당장에 방송에 나와서 나 명태균 만난 적 없다. 모르는 사람이다. 난 그 사람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라고 했던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 중에서 제가 사석에서 따로 만나서 물었을 때는 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방송에서는 모른다고 했다가 사석에서는 안다.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있어요. 너무 비겁하고 있어요. 네. 너무 나약해.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명태균 씨에 대한 문제들이 보도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그게 묻을까봐 지금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비겁한 상황이다. 사실 그 정면 도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화장성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과장과 화장성세가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면서 정치적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도 맞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창원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정치인들한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사람인 건 맞다. 거기까지예요, 역할이. 그 이상도 나아가질 않아. 이 사람이 어떤 금전적 이득을 왜 취했는지 김영선 의원 그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공천 개입에 휘두를 수 있는 무게감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준석도 그렇고 모든 여권 정치인들 그걸 감지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선을 긋지만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부정만 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후보죠. 후보와
또 다른 뭐 이준석 혹은 김종인 이런 주요 정치인 간에 만나는 자리에 배석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참 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여의도에서 산전수전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닥에서 구르고 국회에서 정치를 해봤던 수많은 경험이 있는 경륜이 있는 의원들이 명태균 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뭐 정치인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뢰를 가졌던 데에는 누군가 큰 권력이 그 명태균 씨의 뒷배에 배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이제 그게 과연 정치적인 어떤 힘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소위 말하는 데이터 장사, 여론조사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뭐 설득하고 뭐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의 힘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검증되지 않는 인물이 그리고 그 인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뭔가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에 지금 막 연루가 되고 있잖아요. 의혹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정치인들이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인들이 다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이준석 최고는 정직해가지고 다 인정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처음에 홍매화 심었던 그때부터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과 공천과 관련된 논의를 했을 때 개혁신당의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공천 거래를 놓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다리를 놓고 주선했던 데에 핵심적인 인물이 명태균 씨였던 것 같은데 처음에 보도될 때까지 명태균 씨를 숨겼기 때문에 과연 개혁신당과 이준석 최고가 정직하고 깨끗했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결국 이제 명태균 씨가 거의 보도 30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내가 구속되면 검찰에 구속되면 탄핵이 뭐 될지 모른다라고 엄청나게 이제 채널A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하다 보니까 10월 8일 날 결국 대통령실에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허위로 약간 공방이 있지만 허위로 좀 밝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불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명태균 씨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의혹과 관련되어서 분명한 입장과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지금 정치인과 명태균 씨 간의 진실공방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수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뭐 쓴소리, 지적 이건 두 분이 어떤 일치된 의견이신 것 같고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아무튼 더 궁금한 건 이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간의 어떤 관계인지가 너무나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을 해줄 수 있을까? 밖에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예, 하시는 분이 밖에서 도착해 있습니다. 네. 자연스러웠어. 네. 자연스럽게 잠깐 우리 쉬었다 갈게요. 네, 지지율 대책 회의 이어갑니다. 저렇게 화면에서 4명을 보니까 참 신기하죠. 봐도 봐도 신기해. 봐도 찾아보기 신기하네. 아니 원래 방송의 패널에 각 정당에 이렇게 한 명씩은 이렇게 안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각 정당에 나온 건 또 아니야. 왜냐하면 무소속이기 때문에. 코인으로 나락간 사람 한 명이 있지. 나락가다니 무슨 말을 국민의힘에서 나가가지고 개혁신당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지. 무소속으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이걸 다 거두어준 김광일 기자님 있지. 아무튼 이 재밌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 2시 꿀 같은 시간에 들어와 주신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권의 불우이웃 방송이죠. 자기 불우이웃들이 다 모여서 매물 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한 중진 뭐 대선 주자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진 의원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요새 지지율 대책회라는 걸 하는데 요 멤버들이랑 같이 하고 있다. 그랬더니 딱 5글자 말하더라고.
아휴 사고 뭉치들이네. 나는 사고뭉치가 아니야. 굉장히 사고뭉치. 아니 가상화폐 투자가 불법도 아니고 나만 한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30명이 했고 알겠습니다. 불법이 아닌데 사실 말해서 네. 언론의 피해자죠. 오, 잘했죠, 잘했죠. 그냥 언론의 피해자지. 받아들이면 편해요. 아니,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난 진짜 언론의 피해자지. 네. 수많은 가상화폐 투자 이게 불법이 아니죠. 주식과 마찬가지인데. 맞아. 남우형 말이 맞아. 언론에서 맞아.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의혹도 맞아. 없는데 불법으로 몰아가고 그래. 다 8가지 불기소 처분 났는데 언론에서 맞아. 하나도 보도를 안 해. 맞아요. 지금까지 언론 피해자 김남국 전 의원의 호소였습니다. 아 진짜 네. 나쁜 놈들이야. 장혜찬 최고의 우리 그 근황을 우리가 매주 처음에 시작할 때 근황 얘기를 하는데 네.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근황 얘기를 거의 항상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는 네. 지난 주말에 독감 걸려서 네. 응급실 갔다가 응급실까지? 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는 한 번에 갔어요? 네, 의사분들. 네, 왜냐하면 제가 거의 의식을 잃었었어가지고 그 정도였어요? 진짜? 주말에는 아, 진짜? 못 움직여. 아예 그래서 일정을 다 취소하고 화요일까지 토, 일, 월, 화 4일을 침대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막 이제 독감이어서 그냥 감기약으로는 안 되고 타미플루인가요? 뭐 네, 독감 맞아, 백신을 맞아. 꼭 처방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수행 맞고 나오고 했는데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꼭 시청자분들한테 날씨 드리고 갑자기 싶고, 추워요. 네. 다 잃었는데 몸도 아프니까 서럽더라고요. 어떻게 몸뚱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환절기 네. 아침 저녁으로 거의 10도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맞아요. 밤에 저도 너무 추워요. 수요일 날 네. 감기 몸살로 15시간 누워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뭐 응급실은 가지 않아요. 요새 유행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들 비리비리하구만. 지금 허리로 제일 비리비리한 그러니까 나 디스크 걸려도 지금 현장 나가는 사람인데 이 아 사람들아. 그러네. 네, 그러다 언제 아플지 건강하셔야 몰라요. 돼요. 진짜 건강을 잘해야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근황은 아팠고 네. 열심히 또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한동훈 대표 욕하는 게 이제 거의 본업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그런 데서만 불러. 요새 MBC가 나를 계속 찾아. 이제 약간- 그것도 신기하네. 그 옛날에 이제 이 보수 진영의 주류일 때는 네. TV조선과 채널A가 주 무대였다면 지금 안 부르는구나. 지금은 여기 CBS 나와 있고 그러네. 너무 웃기다. YTN, YTN, MBC, JTBC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부르죠. 에이, 또 약간 수요 공부가 너무 이렇게 웃기다. 되는구나. 너무 웃기네. 진짜 딱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이 나를 부를 때는 여기도 그 걔네 포함이지만 이제 좀 보수 내부의 분열을 좀 네가 해달라. 저는 뭐 분열을 떠나서 한 대표로는 보수가 정권 재창출 못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고 또 때가 되면 언젠가는 티조와 채널에 불러주겠지. 아니 근데 워낙에 장 최고가 실력이 좋으니까 그럼. 어느 저 각도에서 바라보든 결국 일자리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다 또 이 수요와 공급이 있고요. 그러네. 네, 좀 적게 먹으면 되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제가 CBS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명태균 씨. 명 박사님, 명 박사님이 뭐 정치 브로커인지 뭐 컨설턴트인지 아니면 뭐 화백이라고 하죠.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건 오케이 알았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 간에 만나는 자리에 가보니까 명태균 씨가 있더라. 이러면 약간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 명 박사님과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가 도대체 뭔지 이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사퇴하고 처음에 이제 초기 참모 그룹이 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과는 특별한 개인적 교분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 계시던 분이 아니니까. 근데 그 타이밍에 명태균 씨가 제가 전에 듣고 설명 들은 바로는 대통령에게 가서는 나 김종인이랑 정말 잘한다. 그리고 나 이준석이랑 정말 잘하고 내가 대표 만들고 다 키웠다. 그리고 반대로 명태균 씨가 네, 그리고 반대로 이 명태균 씨가 또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측에 가서는 내가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서로 간에 이거를 약간 과장해서 팔면서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다 보니 일정 부분 그 메신저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고 약간의 조언도 있었지만 이분이 본인이 지금 언론에 말하는 것처럼 정말 대통령도 자기가 만들고 서울시장도 자기가 만들고 뭐 도지사 자기가 만들고 이건 말이 안 되죠. 대통령 만드는 게 제일 쉬웠다.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 만나서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아니, 정상인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유력 정치인들이 다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다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차 이제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거고 이분이 어쨌든 음지의 인물은 아니에요. 수십 명의 정치인들을 알았으니까 예전부터. 그래서 대통령도 김영선 의원이라는 중진에게 소개를 받은 거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 실제 일정 부분 활약을 했거나 뭐 이준석 대표에게든 대통령에게든 조언을 했거나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사람이 공천 개입이나 불법적인 이익을 누렸느냐 마느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스모킹건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명태균의 다른 허풍 섞인 말들은 막 믿으면서 명태균이 분명히 김건희 여사는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 안 된다고 했다라고 말한 부분을 그럼 같이 믿든가 안 믿으려면 다 안 믿든가 해야지 자극적인 건 믿고 좀 이 야권에서 봤을 때 공격하게 불리한 건 안 믿고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과연 이제 그런가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명태균 씨가 허풍쟁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이런 것들의 역량을 일부는 과장시킬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실로 평가된 것을 보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이였고 이들 옆에서 정말 그림자처럼 큰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 뭐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자리, 김종인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 같이 배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초면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자리에 누군가를 데려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와 굉장히 가깝고 신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컨대 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연락책으로서 그 사람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연락책을 넘어서 함께 배석해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위상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차원을 달리 평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네, 요거를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 김남국 의원님도 사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이었잖아요. 수행도 수행실장. 하시고 네, 막 하셨는데 대선이라는 큰 게임을 진행하며 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누가 막 뜨기도 했다가 또 밀려나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초창기에 그 메신저 역할을 할 때는 배석할 정도로 나름의 어떤 참모로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뒤에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고 대통령의 본선 후보가 된 이후로는 그 중심부에서 완전히 밀려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내 계속 공천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그냥 한때 좀 핫했던 쉽게 말하는 한때 비중이 있었던 조언자 정도일 수 있지 않느냐. 민주당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도 곧 뒤집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보도가 나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명태균 씨가 뭐 여러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이 이야기도 뒤집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제 2024년 공천과 관련되어서 김건희 여사가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왜 명태균 씨가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했을까를 저희가 연락했을까를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태균 씨가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성공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받으려고 했다라고 봐야지 그냥 단순히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거절했다. 그래서 이것은 공천 개입에 오히려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반증으로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만 더 할게요. 아, 더군다나 2022년 보궐선거와 관련되어서 이미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2023년 11월 5일날 땅 보러 간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김준일, 장성철,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창원 지역구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이 백이 너무 세다 라고 하면서 다음에 공천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김준일 평론가가 맞는 거니? 그 명품 백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지목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그때 이제 대표는 아니었죠. 이준석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나 정확한 정보여서 말 안 하고 넘어가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예, 그 예. 전제가 틀린 게 저는 뭐 그 방송을 정확하게 이제 다 기억하는 그 건 방송을 하나 아니겠지만 틀어주면 좋을 기억하지 텐데. 모르겠지만 자 그때 이준석 대표가 뭐 너무 정확한 정보라고 얘기하고 장성철 평론가도 그게 맞다고 얘기하면서 뭐 김준일 평론가가 뭐 건이 그랬죠. 그러니까 마치 맞죠, 김건희 맞죠. 여사가 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저는 그 잘못된 정보로 생각하는 게 그게 만약에 1차 2022년 보궐선거였을 때의 사례였다면 그게 맞을 수 있는데 2024년 그 총선을 앞두고 했었던 방송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와 김준일 평론가와 장성철 소장은 그게 김건희 여사가 마치 공천을 주는 것처럼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다. 그냥 그때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위치는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띄웠을 때였었고 혁신위가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있었을 때였고 저와 천하영인과 이준석은 다 정당을 지금 만드는 걸 준비하고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이 있을 것이라고 다들 추측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의구심을 던진 것이지 정말 정확한 물증을 알고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일단 저의 정치권 경험상 장성철, 김준일 두 분이 말하는 거 웬만하면 틀린다. 네, 웬만하면 틀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당시에는 그냥 그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전제로 그런 농담성 발언들을 주고받은 건데 이인 최고위원 말처럼 정작 김영선 의원은 경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고 컷오프가 됐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어려운 지역으로 가겠다고 하면 거기서 경선은 많이 시켜주거든요. 이 현역들을 이제 컷오프 시키기 전에 험지 차출을 현역들이 보통 안 하려 해요. 왜냐하면 지역구 옮기면 거기서 잘못되면 거의 정치 끝이니까. 근데 김영선 의원은 옮기겠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컷오프가 됐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백이 있고 위에서 김영선 의원을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었으면 김해로 옮겨서 경선 정도는 하게 해줬겠죠. 그조차 안 했다는 것은 이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이 연결돼 있다는 걸 보면 이 두 사람이 한때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 가깝게 자주 연락하고 자문을 했을지 모르나 적어도 그게 공천이 아니라 험지 경선도 안 시켜줄 정도로 그런 관계가 애저녁에 끝나고 멀어진 지 오래됐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 지점, 그러니까 멀어졌다라는 지점 지금 여권에서 이해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선 때 윤한홍 의원이 경선 훌륭한 분이에요. 네. 명 박사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대통령께 이거는 저 사람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줄이 끊어졌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윤한홍 의원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음성을 하나 더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뉴스에서 공개를 했었던 명태균 씨의 추가 주장 준비가 됐나요? 네, 틀어주세요. 그런 양아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자기가 사장이야.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 근데 내 몸에 기름 냄새가 땀 냄새가 나. 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나보고 하는 말이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 하는 거야. 그 말밖에 돼요? 그 말밖에 더 돼요? 그거 딱 기사 넣어주세요. 윤한홍이가 네. 처음에 국회의원 나왔을 때 개소식에 건진법사가 왔어요. 알아요? 나중에 됐어. 건진이 막 문제될 때 그 사람 그 대본서 본 것 같은데 나는 윤한홍 원래 개소식 이런 데 안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그때 갔는데 그때 건진이란 그 사람인가 싶어서 내가 거기 채찍건한테 보내면 맞대. 요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린 음성이 있는데 저기 명박사 그것도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나한테 그 말했다. 대통령이 전화 와갖고 나는 윤한홍이보다 명박사 훨씬 신뢰하고 좋아봐. 내가 윤한홍이한테 전화해갖고 윤한홍이 박살이났는데 무슨 소리.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 와갖고 내가 박살나가 지가 나한테 사과하고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다. 요거 잠시만요. 왜냐면 반론을 소개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요것만 들으면 우리가 일방적 주장만 듣는 거니까 제가 이제 용산도 그렇고 윤한홍 의원도 그렇고 다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가당키 난 소리냐라고 부인을 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장희찬 체육관계. 저 중원 부원이 신빙성 있게 들리시나요? 저게 막 신빙성 있는 이 어떤 고백으로 들리면 저는 좀 그 판단하시는 분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윤한홍 의원은요, 뭐 저렇게 명태균한테 밀려서 깨졌다 뭐다. 윤한홍 의원은 저희 경선 초기 이마 빌딩 있을 때부터 그때 장제원 의원이 상황실장할 때부터 바로 그 다음 역할이었고 장제원 의원이 잠깐 상황실장에서 물러나고 권성동 의원이 총괄했을 때도 윤한홍 의원이 그 소위 말하는 캠프 내 2인자의 자리를 지켜서 놓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MB정부 때 청와대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캠프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인수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전력을 투구했던 청와대 이전 문제 그거를 총괄하는 TF 단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참고로 인수위에 TF가 딱 2개 있었는데
그 두 명의 단장이 저와 윤한홍 의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맡은 TF보다 훨씬 중요한 TF 단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명태균 박사의 말처럼 명태균이라는 인물한테 밀려서 윤한홍 의원이 뭐 사과하고 미안하고 뒤로 물러갔다 그런 비중의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경남지사직에 왜 나오지 않았느냐? 정권 창출한 직후에 청와대 TF 이전 업무를 맡고 있는데 경남지사 선거를 나가면 청와대 이전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그때부터도 이제 옆에 계신 이기인 의원과 함께 정치한 이준석 의원이 하도 윤핵관 거려가지고 윤핵관 딱지가 붙은 사람들이 바로 다음 지방선거 나가는 게 지방선거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당내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이 지사직보다는 청와대 이전하는 데 집중을 하신 거죠. 이 부분은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오늘 이제 뉴스토마토의 이제 보도였죠. 명태균 씨가 그 당시 지방선거 이제 공천에 개입을 해서 경남지사 공천이 윤한홍 의원이 아니라 당시 이제 박원수 지사. 이제 현 경남지사로 이제 명태균의 역할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 근데 말씀이었던 그 보도를 것 같아요. 보면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 지사 된 것도 명태균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황 다 알잖아요. 그때 김진태 컷오프 되고 단식 농성할 때 이준석 대표가 찾아가가지고 그 힘내라고 해줬고 당내에서도 이거는 경선 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황상무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대선 캠프 초기 공신이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친윤이나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단수 공천 받는 거에 있어서 안 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피해를 보면서 경선이 성사돼서 경선 이겨서 후보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명태균이 해줬다? 그 말인즉슨 그러면 이준석을 움직인 주체가 명태균이라는 건데 제가 이준석 의원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와 별개로 누구 꼭두각시 노릇할 성질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뉴스토마토가 이제는 자기들이 안 되니까 소위 말해 짜치는 보도를 너무 많이 막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치인 간의 관계와 말, 이 대화가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거 공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표정이 너무 좋아요. 아니, 표정이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피하세요? 해피한 게 아니라 되게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어떤 정치인과 명태균 씨와의 진실 공방으로 붙고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여권 내에 한두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유력 정치인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과 지금 명태균 진실 공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의 본질은 명태균 씨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공천이라든지 이권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데 개입했는지 여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허위사실과 논란이 있었을 때, 의혹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 그냥 논란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태균 씨의 최측근이라는 사람,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현금을 전달한 정황이 증거가 너무나 생생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수사하고 제대로 된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자그마한 어떤 것만 드러나도 난리치면서 총공세했잖아요. 날리면 바이든, 언론이면 뭐 다 때려잡고 명예훼손 있었다 하면 압수수색하고 재판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당에서 탄핵 이야기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국민의힘과 뭐 청와대 대통령실 해가지고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반발하고 난리였는데 명태균 씨가 왜 한 달 만에 탄핵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건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사나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예훼손이든 뭐든 수사를 고발을 하면서 수사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전혀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일의 본질은 강혜경 씨, 명태균 씨, 김영선 씨 금전 분쟁에서 시작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강혜경 씨가 돈 3천만 원을 넣었을 때 그때에도 어떤 뭐 강압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이 본인도 동의해가지고 돈을 넣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니까 이제 금전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한 그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고 처음에 뉴스토마토 보도가 어떤 보도였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한테 김해로 가라고 했다 였던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건 이제 온데간도 없어서 그 진실은. 그건 증거도 없이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다더라 였다가 텔레그램도 반박을 당했어. 그러다가 이제는 보수 여권 정치인들이 여기저기 만났는데 부인하고 있더라. 진실 공방. 이렇게 아무런 주제와 핵심도 없이 막 그냥 공방으로만 남고 있는 건 내용 없이 변죽만 올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냥 내용 없이 계속해서 조언만 하고 다니는 어떤 뭐 컨설턴트와 브로커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제 보수 여권 정치인들이 뭐 딜레마는 있어요. 이 사람을 믿기에는 허장성세가 너무 많고 이 사람을 부정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났거든. 그래 정확하게 인정할 것은
조언을 들은 것은 맞다. 근데 너무 정도가 심하니까 선을 그은 것도 맞다. 이 정도의 사이길을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그냥 피하기만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확전되고 공방만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세상에 진짜 똑똑하고 합리적인 우리 개혁신당의 이기인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되게 거예요. 똑똑해 보이는데? 자 보세요. 녹취록이 돈을 전달했다. 이론 한 장 틀리면 끝장이다라고 하면서 이론 한 장 틀리면 끝장이다라고 하면서 돈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이 녹취록이 있고 심지어 공천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지라고 하면서 강하게 강력하게 김영선 의원을 압박하는 녹취록도 있고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양쪽의 측근이었던 강혜경 씨가 이거는 공천의 대가다라고까지 진술이 있어요. 그리고 돈까지 인출해가고 현금 전달한 그 내용까지 다 확인되었는데 만약에 그랬는데 거기서 딱 하나의 조각 예컨대 딱 하나의 조각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가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마치 아무것도 아니다 허세다 거짓말이다 전체가 뭐 그냥 진실 공방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재판할 때나 하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체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요 말씀에 짧게 네.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반론이 네. 명태균 씨의 전과에 있습니다. 전과 이분이 전과자예요. 창원시청. 근데 창원시 공무원에게 접근해서 내가 시장과 그 비서실 다 안다 친한다 승진시켜주겠다 대가 달라 해서 3천만 원과 200만 원 가량의 골프 세트를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창원시장과 아는 사이였지만 창원시장에게 누구의 승진을 부탁할 정도의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더라라는 게 그 판결문에 명시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것과 사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거의 똑같은 사기를 저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쳤다고도 봅니다. 김건희 여사와 아는 사이였고 어쨌든 대선에 일부 조언을 했던 건 맞지만 공천에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김영선 의원에게 돈을 받아낸 것 창원시청 공무원에게 내가 너 승진시켜줄게라고 약속해놓고 돈을 받은 것과 거의 유사한 패턴이잖아요. 거당성세였다. 그러니까 이런 네. 패턴으로 이미 전과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전과 판결문을 보면 아 이런 식으로 누구를 낚는구나 친분이 있는 걸 이용해가지고 마치 더 거대한 걸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게 이번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걸려든 셈이고 그 이전에는 그 피해자가 창원시청 공무원이었던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변호사시잖아요. 네. 아까 이제 검찰 수사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지점을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뭐 이를테면 어떤 혐의로 이유해서 어떤 것들을 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지금? 가장 큰 건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제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을 봐야 되는 건데요. 검찰 수사가 늦어도 너무 늦었죠. 왜냐하면 선관위에서는 증거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선관위에서도 조사만으로도 여러 가지 제출된 증거와 진술 조사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혐의가 인정된다, 해가지고 고발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근데 1월 2일 날인가 고발까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의 검찰에서는 창원지검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이를테면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한테 줬다. 이거 갖고도 뭔가 뭐 혐의를 의뢰할 수 그렇죠.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돈을 대가로 공천을 받은 거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면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증거가 있어가지고 선관위에서는 고발 조치했는데 그거를 거의 9개월 가량 묵혔다가 압수수색을 최근에서야 한 거예요. 근데 압수수색 최근에 했는데 휴대폰 어떻게 됐겠어요? 명태균 씨 6개월마다 바꾼다고 하다 보니까 깡통이어가지고 뭐 9시 만에 그냥 돌려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어도 늦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진영의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게 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심증은 물론 공천 개입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국정 개입하고 당정에 개입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물증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과 정확하게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중을 기하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명태균 텔레그램도 반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뉴스토마토에 계속 국물만 피웠을 뿐 증거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의 증언은 있잖아요. 그래 강혜경 저도 스픽스의 그 인터뷰를 봤는데 그것도 그냥 명태균 씨로부터 들은 통화로 인해서 판단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구서를 들고 올라갔는데 그냥 갑자기 보궐선거를 준비하래요. 제가 판단했을 땐 그 첫 대가가 보궐선거인 것 같아요. 공천인 것 같아요라는 본인의 추측인데 그 추측에 대한 기반에 대한 근거도 명태균 씨와
들은 통화 내지는 그 근거이지 다른 근거는 없어요. 이상 강경희 씨가 별도로 이준석을 취재하거나 뭐 대통령실과 따로 연락하거나 이런 증거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 뭐 이거 그리고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 제발 이준석 내지는 텔레그램을 본 사람들이 공천 개입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해다오. 라고 하는 주술식 평론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특히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개입으로 날아간 박근혜 대통령 옆에 측근에서 있었었고 가장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 어떤 무책임하게 의혹을 던지는 야권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열심히 말하는데 장혜찬 치고 미소를 아주 한만 미소를 지으면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훌륭해. 훌륭해. 역시 내가 예전에 대선 캠프에 영입한 장혜찬 영입 인사. 진짜 아주 해맑게 아주. 제가 유승민 대표의 대변인이었었고 야. 여명 의원이 홍준표 홍준표. 대표에게 햄플이었는데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장혜찬 씨고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들어오세요. 여명 씨가 제가-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셋이서 손잡고 다니는 제가 여의도 삼겹살집에서 기름칠도 좀 하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 그렇지. 그치 우리 캠프로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아. 지금 근데 이런 어떤 김영선 영상 찾았나요? 영상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하죠. 영상을 하나. 예. 이거 봐야 돼? 예, 봐봐요. 예. 쪽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을 거잖아. 의창구가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시화된 지역과 위에 이제 면단이죠. 북면, 동읍, 대산면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특이한데 여기가 지금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희한한 분이야 이분. 고양시에서 의원하다가 갑자기 창원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수전무에 드신 그분 아니신가 이분? 제 기억에 김영선 의원님이요, 그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셨고, 여기 승계 대표를 한번 하셨고요. 예. 그리고 비례 일산일 겁니다. 맞아. 오선 의원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2비례 2일산서구, 그다음에 1창원 의창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내년이면 육선이에요 육선. 육선이네. 육선 도전. 국회의장 해야 되겠네 그러면. 국회의장. 근데 이 비례 경력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 비례. 그러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젊고 네. 법조인 변호인이라서 그렇죠. 당에서는 되게 희귀 자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례로 2분 배정해 줬는데 이분의 백이 아주 상당합니다. 백? 어떤 백이야? 명품 백이야? 하여튼 백이 대단해가지고 이분은 공천 받을 것 같아. 저는 공천 받는 거니?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여튼 공천 받을 것 같아. 저는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뭐야? 너무 정확한 정보니까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넘어갈래. 네, 어쨌든. 여기는 그냥 내가 막 지를게 그러면은 맞는 거니? 근데 우리가 맞는 건인데 진짜인 거니? 진짜인 거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의아한 게 그냥 저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가깝다, 그 연줄이 거기 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 여권 안팎에 약간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뭐 그런 정도의 선 아닌가요? 김현성 의원의 단독 인터뷰를 보면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과 고시 공부할 때부터 그리고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 고시 공부한 친구들과 겹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는 선상 김씨로 같은 집안 사람까지 한 선상 김씨다. 그래서 마격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친분을 이어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보면 뭐 그렇게 당연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근데 거죠. 떨어졌잖아요. 근데 다 틀린 거잖아.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가끔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많이 틀려요. 저를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저 영상이 진짜 2022년 보궐선거 즈음에서 나왔다면 알고 있었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024년에는 공천 경선 기회조차 부여되지 못하고 컷오프 됐다면 다 틀린 정보지. 아니 결과적으로 나중에 떨어졌으니까 틀린 정보다라고 말하는 걸 꿰어 맞추는 걸로 보이고요. 공천을 결국 2024년에 받지 못한 것은 김영선 의원이 당내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친윤과 한동훈 대표 공천과 그런 어떤 갈등을 벌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영선 의원이 안 된 것이지, 나중에 결과적으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으려고 영향을 행사했는데 안 됐으니까 거 봐라 저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과거에까지 사실 아닌 걸로 치부하는 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저렇게 이준석 최고의 과거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잠시만요. 스모킹 건이 없는 건 확실해요. 이 이슈에 아니, 대해서 지켜보자고요, 지켜보자고. 잠시만요. 이 네, 이슈에 대해서 지켜보자고. 지금 우리가 거의 한 달째 매주 방송에 아주 주요 소재로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주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 달라지면서 할 얘기들이 또 새롭게 이제 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안 빼놓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음 주 전에 구속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올해 다 갑니다. 이거 이 토픽으로 올해 연말까지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끝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한 분씩 요 이슈 관련해서 아직 못한 게 있다면 한 분씩 말씀하시고 다음 토픽 넘어가. 아예 넘어가서 오케이. 한동훈 윤석열 할 이야기가 얼마 많은데. 좋아. 부릉부릉 자, 준비합니다. 오케이. 부릉부릉. 예, 세 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픽 2로 갈게요. 네, 윤한 16 재보선 이후에 독대한다. 드디어 독대가 성사가 됐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뭐 독대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뭐랄까 그전에는 전혀 안 될 것 같다가 갑자기 이게 훅 돼버리니까 이 과정이 어떤 논의나 혹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장해찬 최고의 뭐 해석 혹은 취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조선일보 보도는 대통령실 발이 맞고요. 고위 관계자 발이 맞고 저는 다만 정무적 판단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기적으로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여러 성과를 내고 있는 과중에 이런 국내 정치 뉴스를 굳이 하나 또 만들어내는 건 그 순방 성과를 덮는 거고요. 대통령의 미스다. 아니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미스다. 그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이거를 이 시기에 기사를 내기로 한 네.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거니까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네네. 그렇게 안 그래도 나이든 사람을 마지막 남은 거 한 장마저 잘라내겠다는 이 기정한 김강희 기자의 정말 잔인한 모습을 내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기 그건 위해서 아니에요. 예. 대통령실 참모들의 저는 정무적 판단 미스라고 보는 게 타이밍도 안 좋고 그리고 이 보도 전날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자제를 이야기했고 이 보도 나간 날 사실상 검찰 보고 기소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타이밍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공격하니까 대통령실이 무릎 꿇는구나라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뜻은 알겠어요. 지금 보수가 어려우니 뭔가 단합할 거다라는 사인을 재보궐 전에 지지자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만난다. 여러분 보수가 힘을 합칠 겁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는 선한 의도는 알겠는데 정무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많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참습니까? 보통은 서로 사이가 나쁜 여야 대표끼리도 대표회담 결정되면 그 대표회담 전까지는 서로에 대한 공세를 좀 낮추잖아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만날 거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만난 뒤에 만나봤는데 너무 별로더라 아무것도 안 도와주더라 막 하지. 근데 이거는 같은 진영 안에서 어쨌든 독대 자체는 성사가 됐고 그 보도가 나왔는데 그 전날과 그 다음날 바로 이 영부인을 향해서 야당보다 더 세게 공세하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기세등등해지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혹시 가정인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안 만나고 싶은 건 아닌가? 독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주제가 아니라면 안 만나겠다 이런 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독대를 이제 뒤통수의 활용 점정 무대로 사용할 거라고 보는데 이 독대에서 어딘 정말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독대라 독대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추경호 원내대표나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배석한 3자 회동이 아닌 이상해야. 왜냐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 회동인데 녹음기 틀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독대 끝나자마자 제 예견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이런 거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뭐 했다. 근데 대통령이 안 받아주더라. 대통령은 답이 없었다. 이런 단독들 나와요. 지난번에 이 의견이 맞았어. 내 말대로 되잖아요. 네. TV조선 채널A 단독 전용 기자들 바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SBS, MBN 다 나가요. 나 누구 기자한테서 무슨 헤드라인 나올지도 지금 다 그려져. 아니 다 알잖아. 정해져 있잖아요. 각 사별로 여기자 한 명씩. 여기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정당성, 명분, 차별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각세우기를 정당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 독대를 이용하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요. 어쨌든 공멸을 피하려면 붙여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에게 뭔가 공멸을 피하고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의지가 있을 때의 이야기고 저는 이분은 같이 사는 데 관심 없고 자기가 사는 데만 관심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하냐. 안 만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역으로 제안해야죠. 추경호 원내대표랑 3자회동 하자.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은 무겁기 때문에 한 대표가 그 자리에서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했을 때 추 대표가 우리 원내 의견은 다르다. 그건 원내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 보충제 방파제가 돼줘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바로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용을 할 수도 없고 거부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워낙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자기가 말한 것 자체가 공격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단계에서 특히나 한동훈 대표가 어차피 당내 의견을 본인이 다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원내 의견은 다르잖아요.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의 배석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근데 보는 그 거예요. 반대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두 사람과 알게 된 지가 뭐 그래봐야 지금 뭐 한 5년 미만일 텐데 그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아주 인간적으로 오래 지내왔던 뭐랄까 그 긴 그 시간이 있으니 추경호 원대를 뺀 자리가 오히려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정치권에서 이미 두 분의 어떤 관계나 신뢰는 과거에 오래 알았던 게 오히려 더 큰 이 신뢰 저하의 요소가 되거든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고 사실 한동훈 대표가 가진 모든 것을 대통령이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게 이것이 불신의 더 큰 요소기 때문에 오래 알았던 사이니까 사람 없을 때 더 신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경호 대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자처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름 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뭐 아이디어인데. 근데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으면 완충제 역할을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이 원하는 건 한동훈 대표가 더 원하는 거겠죠.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건 독대를 해서 단판을 짓고 정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서로 간의 내밀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게 깔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 그게 이제 제일 뭐 특검 받읍시다 혹은 그게 제일 뭐 핵심이겠죠. 기소는 아니더라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겠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2년 반 뒤에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혹은 김건희 여사거든요. 근데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두고두고 계속해서 부담이 될 것이고 지금 여권 지지율 반등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를 정리하고 싶은 거죠. 네, 너무 웃겨. 김남국 전 의원님이 한동훈 입장에선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겨.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되게 좋아하시나 이상- 봐요. 아니 누구를 근데 이상한 아니야. 자 들어봐요. 근데 왜 그러면 지방 재보궐선거가 10월 16일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만나냐는 거예요. 사실은 두 사람이 지지율 반등이라든가 선거에 좀 도움이 되려면 보궐선거 전에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보궐선거 끝나고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만났다가 만약에 싸움 더 커지면 선거 아니 이제 만나는 그러니까. 거는 좋은 그림을 만나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안선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제 독대가 가능하다라고 의사표현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긍정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는 그쵸?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러려고 했으면 시점상으로 보궐선거 전에 미리 만나서 해야 되는데 왜 그랬냐라는 그게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두 사람의 그 진짜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필 지금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재의결과 관련된 표결에서 이탈표가 우리 금요일날 이렇게 네 표. 했잖아요. 4표 정도 이탈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친한계의 메시지 그리고 주말께에 있었던 친한계의 모임 그리고 얘기하는 새해의 어떤 결집 원희위원장. 그러면서 더 이상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에 왔다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계속 세지는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결국에는 꿈쩍 않던 그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움직인 거 아니냐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런 분 아니지 않아요? 아니, 걸로 그런 분이 물러섰나? 아닌데 이탈표가 심상치 않고 이탈표가 심상치 않은데 주말께 만났던 친한계 모임의 규모도 심상치 않아. 20명? 물론 뭐 김재섭 최고라든지 뭐 주진우 의원이 좀 약간 김건. 오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온 사람들도 껴있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 10명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친한계라고 자기가 여기 참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대통령실은 만약에 다음 제2표결이 또 들어왔었을 때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다. 거기다 무기명이니까. 그러면 이제 최소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독대 정도는 들어줘야지. 일단 뭐 거기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특검을 받으라 안 받으라 이런 의지가 다뤄지고 안 다뤄지고를 떠나서 일단 독대부터 받자. 그래서 받는 모양새를 취해주자. 다만 이걸 보궐선거 이후로 잡는 것은 보궐선거 이전에는 한동훈 대표한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모양새니까 아마 뭐 부선 금정이라든지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도 책임론을 펼칠 수 있으니 이런 리스크 정도는 얘한테 쥐어주면서 내가 이후에 만나가지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 표결을 막자. 뭐 이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리가 있어요. 지금 그 네. 이탈표나
그 서울 시내 호화 중식당에서 서민들이 가기 힘든 곳에서 한가롭게 개파 만찬을 한 거나 이게 모두 다 협박이거든요. 우리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특검 할 수 있어? 네. 근데 이 특검이라는 칼은요. 친한계에서도 칼자루 뽑기 전이 제일 무섭지 막상 이걸 뽑아서 8표 넘겨버리잖아요. 공면이다. 그러면 어.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엄청 불거질 거예요. 이건 진짜 배신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뭐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것과 별개로 아니 어떻게 같은 당 안에서 대통령을 민주당의 특검에 넘겨버릴 수가 있냐라는 여론이 불거질 거라서 저는 대통령실이 이 이탈표 8표 넘게 나오면 어떡하지에 속된 말로 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도권을 한동훈 대표에게 내어주는 순간 진짜 임기 남은 2년 반 동안 대통령이 식물이 될지도 몰라요. 한동훈 대표 임기 동안. 그래서 뭐 독대를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어떤 식의 만남과 후폭풍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칼이라는 것은 한 대표도 못 뽑아요. 절대로. 약간 게임 이론의 치킨 게임 같은 네. 건데 이거 뽑는 순간 가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네. 보수 내에서 배신자로 찍혀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그 이미지가 어쨌든 회복이 안 되잖아요. 저는 유승민 의원보다 더 심각한 배신자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약간 장년철 측은 요것도 협박 아니야? 아, 해볼 테면 해봐. 해볼 때만 해봐.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당정 관계에 있어서 물론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해야겠지만 대통령이 당대표 협박에 밀려서 양보한다 이런 그림을 만들어주는 것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협박 이제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이제 제가 협박이라고 이제 단정하지는 않겠지만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신지호 부총장이 그 만찬하고 왔을 때 뭐 귀샤대기 뭐 때리고 싶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들릴 것 같고 그게 이런 갈등의 또 불씨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 정도는 협박이라기보다는 망언이고 막말이죠. 그 정작 그 가을밤 이야기한 사람은 친한 게 한지아 의원이었고 석 대변인. 네. 아니 어떻게 고위당직자가 유튜브에서 대놓고 자기 당 원내대표 뒷담화를 합니까? 이거 상상이 안 된 일이잖아요. 근데 공식 사과도 안 하고 자리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의 기강이 얼마나 어이없게 허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아침에 최고위 회의하면 전략부총장은 저 끝자리에 앉아요. 어쨌든 배석을 해요. 배석은 하죠. 네. 원내대표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껄끄럽게 그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추 원내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라도 신지호 부총장에게 경고라도 하던가 사과라도 시키던가 사실은 사퇴시키는 게 맞는데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불편한 그리고 동거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치의 도의와 의리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직하게 의리 이야기하다가 뭐 어려움도 겪고 했지만 신지호 부총장 같은 경우는 총선 낙선하고 시민사회 수석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는 줄 알고 심지어 일주일 동안 방송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 인사검증 받고 들어가려면 이제 방송하면 안 되니까. 근데 결국 그 수석 자리 낙마하고 갑자기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이 돼 있잖아요. 물론 정치에서 계속 뭐 변하고 사람이 늘 한결같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어제는 이게였다가 다음 날엔 저게 돼 있고 전 이거는 너무 볼썽사나운 정치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동시 접속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는 속보입니다. 야. 네, 박수 치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저희가 사실은 많이 늘고 있다. 대단한 거죠. 처음에 저희가 140명으로 시작해. 100명 미만으로 시작했는데 70 몇 명 막 아니, 이랬었는데. 우리 총선 전에는 많았거든요. 근데 총선 끝나고 이제 뉴스가 많이 바뀌고 또 우리가 채널 독립하면서 140에서 시작했다고요? 70도 있었어요. 70도 있었어요. 진짜 김남국 의원님이 내가 수행실장하면서 본 이재명의 실체 이런 거 여기서 폭로 한번 하면 이재명이 실체하면은 진보판 명태균이 되면 바로 아니, 동시접속자 내가 이야기하면 지금 난리 나지. 지금 지지율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하고 20%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한번 더 벌어지는 거죠. 센거 한번 25%. 터트려줘요. 진짜 이재명 잠도 안 자고 공부해. 일반 그래요. 시민들과 하나하나 네. 소통해.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요? 노잼이다. 꼴배기 싫네요. 김남국 아니 꼴배기 싫다. 왜 그래? 성남 청년. 노잼이다. 너무 쉽지 않아요. 아무튼 이 금요일 사실 금쪽 같은 시간에 오후 2시에 진짜, 이렇게 찾아오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진짜인데. 저희가 또 이 부끄럽지 않게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까 신지호 부총장은 그야말로 그냥 곁다리인 거고요. 해프닝인 거고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만날 것이냐. 사실 아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만나기 직전이라고 하면 수위를 조금 조절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수위를 조금 조절하게 맞는데 보도가 되기 전에 이미 결정됐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보도가 되기 사이에 보도가 되기까지의 그 사이에 더 세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아직 그게 만찬 날짜는 안 잡혔어요. 날짜는 안 잡혔죠. 안 그러나 잡혔어요. 결정은 됐다라고 하는데 보도되기 전까지. 전세 역전된 거지. 아니, 근데 이거 조금 약간 이례적이긴 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야 이러면은 이거 그럼 되게 뭔가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더 세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한동훈 대표가 진짜 작심하고 독대에서 할 말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독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기고 오겠다라는 정도의 선전포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예. 친한계 의원들이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이치모터스 기소하라고 한 거다 그거. 그러니까 익명 뒤에 가려져 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한동훈 대표의 그 말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된다는 말이다라고 친한계 한겨레 의원들 발로 언론 인터뷰가 나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 말이 세게 나가고 있죠. 네, 독대가 성사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말의 톤을 좀 높이고 있는 거지. 전세가 역전됐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 결과 내라 하면서 사실상 검찰에게 기소를 부추긴 건 한동훈 대표가 과거 정치 검사였다는 걸 자백했다는 꼴입니다. 왜냐? 그 대상이 영부인이건 이재명 대표건 누구건 간에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는 거고 혐의가 없으면 기소 안 한다는 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한 대표의 말이나 친한계의 말은 혐의 여부 법리적인 건 중요하지 않고 국민 여론 안 좋으니까 기소하라는 건데 그럼 한 대표도 법무부 장관이고 검사였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검사일 때 국민 여론 눈치 보면서 안 될 것도 여론이 안 좋으면 기소하고 아니면 말았다. 이걸 자백하는 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정말 정치 검사들이 해서는 안 될 가장 나쁜 그건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 또 1년 6개월 할 때는 이 사건 종결 안 짓고 뭐 하다가 좋아한다. 이제 와서 좋아하는 게 이렇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그래. 검찰 어이가 보고 없어서. 정치 검사가 진짜 되라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이거는 정말 법무부 장관이었고 검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제가 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한 장면, 법무부 장관 때 한 장면을 기억하는 건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친정권 검사들이 주도해서 수사를 했던 사안이었다라고 하면서 기소하면 안 된다. 이 사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대표가 돼서 국민들 눈높이 얘기하면서 마치 기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로 지금 말을 바꾼 거란 말입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정치 보든지 자, 지금 어떻게 우선은 봐야 됩니까? 진짜 역대 정치 검찰들이 정말 득세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이 정권에서 갑자기 장해찬 실세가 정치 검찰을 비판하고 나선다는 게 좀 한동훈 대표가 아이러니하다. 정치 검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그 무리들이었다고 보고요. 그 무리의 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새 무리의 수장이 선출되려고 하니까 두 무리의 그 새 지금 현재 권력과 새로운 권력이 싸우고 있다. 그러나 그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쓰셨죠? 그래서 문제. 그래서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그리고 아무리 명태균 씨를 자, 내려쳐도 자, 명태균 중요한- 씨한테 휘어잡힌 보수한테 친 대통령 자,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죠. 예, 이게 자, 되게 고차감 정식인 자, 거야. 얘기해줄게요. 지금 JTBC에서 진짜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엑스파일을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1차 주포와 2차 주포 모두가 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여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JTBC가 직접 이렇게 설명하진 않지만 제1차 주가 조작의 주포 이모 씨의 진술을 보게 되면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과 관련돼서 30% 40% 수익률 보장받기로 했다. 그 다음에 권오수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의 김건희 여사 10억 원을 사용받도록 승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주가 김건희 여사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과 관련되어서 91개 계좌 중에서 무려 22억 원 가까이 수익 난 게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유일해요. 이 정도 수익 난 게. 그 다음에 1차 다 사용된 계좌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판결문 다 나왔어요. 이런 정도의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기소를 안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 주말에 일요일에 이번 주에 불기소 처분할 거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도 지금
고심 끝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좀 길어지고 있네요.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가 나왔는데. 언론 보도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자들이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증거 없이 정황이나 뭐 일방 진술만으로 이것을 유죄로 연관지을 수 있느냐,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이게 정말 확실한 것이면 문정부 때 기소를 하고도 남았겠죠. 근데 이게 애매하고 모호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잡아먹으려고 날렸는데도 기소를 못했고, 윤석열 정부도 초반부에 이 부분을 제대로 결론 짓지 못했다고 봐요.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보고 검찰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이 검찰의 결론과 설명을 듣고 이것이 법리에 입각한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정치권이, 그게 설령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도 무조건 이런 결론을 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이 개입해서는 안 될 영역을 넘어섰다고 봐요. 자꾸 한상 그 말하는 대상이 이재명 대표가 해도 잠시만요. 한상 발언. 자, 요거 이제 끝도 없으니까 잠깐 이제 그 원래 질문으로 돌아오면,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쩌면 이 독대가 다음 주 이후일 거 아니에요? 다음 주 목요일 이후일 거 아니에요? 독대가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그렇게 드네요. 봐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 어떻게 봐요? 대통령실의 독대 표현 이후에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톤을 올리면 아, 맞아요. 어떻게 받아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참으면서 분명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 내지는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겠지라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던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 사건 관련해 가지고 뭔가 기소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뉘앙스 언론 보도 인터뷰를 해버리면 글쎄요. 맞아요. 만나야 저도 이제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는데 참모들과 많은 그 여당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그 한동훈 대표 메시지가 나오면 굉장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열받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원래 검찰의 계획은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불기소 처분하고 깔끔하게 이게 불기소 처분된 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만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부담이 훨씬 더 덜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거 결과를 가지고 만나면 오히려 자기가 우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안 돼 버렸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한동훈 대표 이렇게 친한계에서 뭐라고 이렇게 압박하면 저는 깨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뭐 독대 약속을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대통령실 내부의 참모들도 한동훈 대표의 이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거에 부정적이면서도 그래도 한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를 공적으로는 회복시켜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고위급이고, 근데 그 고위급들의 룸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렵게 대통령을 설득해서 독대하자는 이야기도 띄우고 본인들이 나름 책임을 지고 이걸 조선일보에 내는 것은 사실은 그 관계자, 고위 관계자도 수석급 이상일 텐데 엄청 정치적 부담 가지고 이건 조선일보에 기사 낸 거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되게 안 좋게 돼버렸잖아요. 보란 듯이 한 대표가 더 공격을 하고, 요새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보다 한동훈의 입이 더 큰 리스크죠, 사실은.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한 대표와 잘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공간, 입지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주 지지율 대체기를 본 것 같아. 지난주 우리가 이랬잖아요. 꽝 부딪혀야 된다고. 정면 충돌을 해서 둘 중에 누가 이기는지 지는지 끝까지 정면 승부해야 된다. 아니 근데 아주 용기를 내서 독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굳이 그 용기를 부린 대통령실한테 이렇게 수위를 세게 발언할 필요가 있는지 싶어요. 그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본질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당해놓고도 또 당하냐, 이게 내가 답답한 거예요.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호불호를 떠나서 아니 계속 아주 어렵게 마음 먹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비난을 공감, 저도 그건 해야 동의해요. 될 필요가 사실은 있는 거죠. 정치를 떠나 사람 사이에 결국에는 독대하면 협상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녹이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얼굴 붉혀가지고 과연 그 자리에 어떻게 왔나라는 정도가. 근데 제가 만약 감히 한동훈 대표, 감히는 아니고 한동훈 대표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독대해서 가면은 또 그냥 어버버버 하다가 그냥 뭐 고기나 먹고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의제를 확실하게 올려놓고 그래야 나중에 내가 뭐라도 성과를 거둬올 수 있을 텐데,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독대에서 애초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믿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여론 플레이를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이 독대나 협상에 임하는 자세는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네. 답정너다 이거죠. 그리고 공개활동 자제 권고까지는 저는 대통령실을 불쾌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는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 내라?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기 때문에 독대 약속 잡아놓은 그리고 본인에게 나름 우호적인 대통령실 참모들을 다 바보 만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름을 다 지우고 봐도 야당에 대입시켜 봐도 이거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나 정치권의 어떤 관행 이런 걸 아득히 뛰어넘은 이 특유의 서초동식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가 적을 많이 만들고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볼게요. 이 독대가 정말 진행이 되는지 날짜가 잡히는지 혹시 깨지게 되는지 다음 주에 보고 또 평을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 토픽을 우리가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띄워지겠어요? 자막 좀. 재보궐 코앞으로 부산금정 격전지로. 왜냐면 다음 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진짜 어려워요. 재보선 직전 우리 기준으로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루고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재보궐 선거는 인천 광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가 됐죠. 서울시 교육감 선거까지 5군데가 재보선으로 열리게 되고요. 10월 16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인가요? 이제 사전 선거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네. 진행되고 있죠 지금.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먼저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 너무 어렵지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 주십시오. 누구부터 할까요? 부산 금정이 들어보니까 네. 원내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와주질 않는데요. 어? 그러니까 지원 선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요. 그냥 국정감사라고 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는 하는데 바쁘기도 하겠지 실제로. 근데 수요일에 국감이니까. 국정감사가 없는 날이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 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보궐선거 특히나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지역구라면 누구나 내려가가지고 그걸 도와주기도 하고 그걸 또 생색을 내려고도 하는데 도와주지를 않는데요. 왜 그렇지?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한동훈 대표가 부산 금정한테 올인하는 모양새가 보여졌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립각이 세워지다 보니까 친윤들 내지는 친윤 쪽에 이렇게 좀 수렴하는 의원들이 너무 괘씸하다라고 하면서 이 보궐선거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가 있답니다. 괘씸하다고요? 네. 근데 뭐 이게 사실이고 아닌 걸 떠나서 제가 지도부 하면서 저도 나름 여러 선거 보궐 그렇죠. 지원해보고 했잖아요. 딴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와주는 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결과적으로. 물론 그렇지. 아. 뭐 강서만 봐도 그런데 아. 보통의 논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가가지고 뭐 어깨에 둘러가지고 우리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당에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면 보통 도와주는 게 일반적인데 도와주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 묻을까봐 이게 아니라 괘씸해서 한 거야. 왜 그런 거죠. 한동훈 묻을까봐도 있고 지금 대통령과 아주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 대표가 묻을까봐 있는 것도 있고 괘씸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논리상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4번이나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뭐 한동훈 선거가 됐어요. 한동훈 선거에서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내 의원들을 잘 도와주려는 이 흐름이 없다. 보궐선거나 이런 선거가 있으면 사실은 당 대표 명의로 해가지고 사무총장이 공문을 쫙쫙 내려보내요. 그래서 전국에서 뭐 도와주라. 지역위원장과 의원들이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 자기 지역에 있는 당원들과 함께 시도원들과 함께 그 보궐선거 지역으로 내려가서 도와드려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낙선하신 분들도 의원들이 아닌 현직 의원분들이 아닌 낙선한 분들 그냥 일반 자원봉사자들까지 부산과 곡성 영광으로 가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확실히 이기인 최고 말씀대로 윤한 갈등이 돕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 같다. 이 지도부에. 참 의원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로 직전 재보선 지난번 강서구청장 재보선 때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총력이었죠. 난리 났죠. 그때 생각해 보면 이철규 사무총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단톡방에 나 여기 왔어요. 나 찍어가지고 이번에 올리고 공문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 가가지고 그러니까. 음식 먹고 거기 인증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라 막 이런 공문까지 있었단 그래서 말이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영광 굴비 사주기, 영광 쌀 사주기 이런 거를 계속 하면서 SNS 공유하고 그 다음에 지역 연고 찾기
그래가지고 전화하고 막 깨알 알려고. 홍보하네 또. 아니 저도 지금 오기 전에 캠페인을 깨알 전화하고 홍보해. 그랬어요. 막 영광이 있는 분들한테. 듣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 막.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윤한 갈등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파고들어서 이제 장해찬 최고는 이야기하겠죠. 이게 바로 당대표 리더십의 한계다라고 하면서. 근데 저는 본론으로 돌아가면 뭐 이런저런 거 다 차치하고 그래도 금정은 국민의힘이 한 5% 정도 이길 거라고 봅니다. 여건이 원래 왜냐하면 원래는 압도적인 거죠. 여기는 15% 이기는 동네예요. 근데 뭐 지형이 안 좋고 갈등이 있고 재보궐 투표율이 낮고를 감안해도 5%는 이깁니다. 근데 금정과 강화 이긴 걸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도 본전이죠. 이거는 지면은 난리 나고 이준석 의원 말 맞다나 정계 은퇴해야 될 정도의 일인 거지. 이걸 이긴다고 해서 뭐 당내 주도권이 강화되거나 뭐 승리의 성과를 인정받거나 그런 선거는 아니다. 근데 만에 하나 1%라도 지면 정말 그 책임을 누구도 피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강세 지역인 강서구청장 진 걸로 저희 김기현 지도부가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절대 우세 지역인 금정이나 강화에서 치면 그거는 뭐 누구 탓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보통 부산은요.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의힘 투표율이 좀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채찍을 때리는 분들도 막상 투표한 까보면 결집하죠. 그래도 국민의힘으로 결집하는 경향이 지난 총선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금정이 근데 어쨌거나 한 5%는 이길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발언이 예. 장해찬 최고의 선거 이후를 이제 준비하는 어떤 포석이 아닐까. 네. 선거 이후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좀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열세이면 결집해가지고 또 지지층들이 똘똘 뭉치는 경향도 있는데 지난 총선처럼. 근데 이제 거꾸로 지금 국면은 너무 한동훈 윤석열 총선 이후에도 지지고 볶고 둘이 싸우니까 아이고 진짜 너무 꼴보기 싫다 이러면서 여론조사 좀 아까 이긴 최고가 지적해준 것처럼 여론조사 응답률도 낮게 잡히고 그러다 보면 아예 선거를 포기해가지고 그냥 지지층이 안 나와버리는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절박하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5%는 이길 거야 여기는 이렇게 낙관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전망과 달리 국민의힘이 금정구청장의 수성에 실패하고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뭐 민주당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거고 국민의힘 당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좀 해본다면 당 뒤집히죠 당연히. 당연히 당 뒤집히겠죠. 네. 1개 구청장 선거 하나 졌는데 당이 뒤집혀요? 1개 구청장 선거를 우리 지도부 날라가고 백수됐다고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지난주나- 강서구청장은 우리한테 불리한 데였는데도 지난주나 지지난주까지는 선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너무 부산 금정에 올인을 해. 그러면서 그런 영상들 보이잖아요. 일로 와, 일로 와. 내 어깨 걸고 막 우리 후보 그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특유의 선거운동 방식.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부산 금정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꽉 잡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계속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출국장도 안 가고 네. 거기다가 지금 부산시의회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지 금정구의회도 국민의힘 다수당이지 져서는 안 되는 환경인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뒤집힌 여론조사가 한번 나왔잖아요. 장찬 최고 말대로 지난주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지도부가 올인하고 한동훈 대표의 선거로 점철 내다 보니까 여기서 지게 되면은 너무 상징적으로 이 지도부가 무능하다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지. 근데 선거운동을 되게 무능하게 하긴 해요. 아하. 금정 가서 1박 2일 있으면서 해운대에서 셀카는 대체 왜 찍는 거야? 금정구에는 호텔이 자, 없나? 근데 금정구 자면서 금정구 거리에서 셀카를 나 찍어야지. 그거보다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해운대 가서 셀카 그러니까 찍고 그 조지 클루니병이 있어요. 후보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자제 발언이 금정구 지원선거 나오면서 한 거거든요. 그랬지. 그러면 금정구 이슈가 다 묻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선거는 되게 무능하게 하는데 그래도 지난 총선 때 연제구에서 진보당 후보가 넉넉하게 한 5%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마지막 여조까지. 근데 까보니까 김희정 의원이 만표 이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이겨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동네가 야성이 있고 국민의힘에게도 채찍질을 하지만 그래도 뚜껑이 열면 국민의힘을 찍는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 여기서 진다는 거는 선거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산의 특성상 상상하기가 어렵다. 만약 지면 진짜 대형 사고죠. 부산은 그렇고 시간이 얼마 없지만 네. 영광을 그러니까 사실 가장 핵심 포인트가 결국 영광과 부산 아닙니까? 나머지는 그래도 좀 변수가 좀 적은 곳이니까 영광은 어떻게 될까요? 용광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우혁 신당도 약진하는 그 상황에서
진보당의 진짜 정당과 조직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눈부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거의 1대1대1이야 요새. 정말 깜짝 네. 놀라는 게 거기 간 분들이 전부 다 하신 이야기가 진보당밖에 안 보인다라고 할 정도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진보당이 그래서 재보궐은 진보당이 진짜 세다라고 하는 이유가 괜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쉽게 낙관하기는 어려운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도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좀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것도 똑같이 가정을 해봐야 되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서 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어떤 리더십에 뭐 흔들림이 있습니까? 뭐 이제 막 보수 언론이나 보수 평론가들은 막 이렇게 흠집을 내려고는 하겠지만 리더십에 흔들리는 건 없어요. 흔들리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재보궐에서 영광군수에서 승리한 걸 보면 조국혁신당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국에 줄을 서겠죠.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곳곳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갈등하고 경쟁하는 그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영광군수 한석 잃는 게 그 의미가 아니라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지방선거 대전에서 진짜 난리가 나버리죠. 그러게. 그게 걱정되는 거죠. 예. 만약에 이 진보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영광군수 이기면 다음날 신문 일면 헤드라인은 호남이 이재명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 맨날 쓸 거야. 내가 지난번부터 이게 되게 중요한 선거예요. 사실 부산 선거는 상대적으로 낙관론이 있지만 그만큼 지면은 한동훈 대표 이제 끝나는 선거라고 치고 영광 선거는 그 정도의 타격은 아니겠으나 더 우열을 점치기가 힘들잖아요. 더 어렵죠. 백중세고 예. 혼전 양상으로 보여지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1월 14, 15가 빅데이거든요. 14일 김혜경 씨 선고, 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선거인데 그 한 달 전에 호남에서 버림받고 사법 리스크를 맞이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지방선거나 호남에서 맹주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인정받고 그 사법 리스크를 맞느냐 그러니까 한 대 맞고 시작하느냐 아니면은 안 맞고 시작하느냐 저게 차이가 이제 되게 보수 커요, 이게. 언론에서 항상 짜는 프레임인데 영광이라고 하는 지역구는 무소속 민주당이 있을 때에도 무소속을 계속 끊임없이 배출했던 지역이 바로 광주 전남이에요. 이제 그 그래서 의미를 인물을 약간 보고 이렇게 투표를 하는 의미를 거지. 축소시키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괜히 것 막 같은데. 이렇게 엉뚱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뭐 호남이 민주당 부산 금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면 치명타를 입는다라고 평론하는 것처럼 영광 같은 경우에는 영광의 유권자들 중에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민주당 당원이에요. 맞아요. 당원 진짜 많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크게 졌다. 그럼 민주당 당원들도 민주당을 안 찍었다는 얘기거든. 그럼 민주당 안 찍었다? 그 후보를 보고 안 찍은 게 아니라 이 지금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들다고 생각하는 방증인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합리적인 거지. 한동훈 대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례로 얘기하면은 좀 내로남불이. 아니요, 저는 한동훈 책임이라고 그 부산 금정에서 졌다고 해서 한동훈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똑같이 인정한 적이 그 없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영광에서 질 거라는 걸 살짝 예감하니까 지금 아니 전혀 아니고 지금 부산 금정에서 지지율도 굉장히 낮게 나오고 TK에서도 낮게 나온 이유는 오롯이 그것을 한동훈 대표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 큰 책임이 있는 거지 어떻게 그걸 오롯이 한동훈 대표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보겠어요. 다만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개 뭐 금정구청장 선거 혹은 일개 뭐 영광군수 선거 이런 정도로 치부하지 않고 이걸 본인들이 뛰어가면서 전국 선거로 확대한 측면이 있잖아요. 옛날에 김기현 대표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전국 선거로 만들면서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 이렇게 굴레가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 근데 짧게 마지막 좀 덧붙이면 네. 끝날 시간 다 돼가지만 조국 대표가 저는 선거 좀 잘하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내려가서 올라오는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일찌감치 아파트 얻어서 사는 것도 그렇고 그 키 크고 허여 멀건한 장해찬의 사람이 조국 칭찬. 어쨌든 시장에서 사람들이랑 섞이고 농사하고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 스타일이라고 보는데 나르시스트라는 왜 측면에서 조국까지 디스하고 그래? 아니 나르시스트라는 측면에서 근데 조국 대표는 캠페인을 잘해요. 나르시스트인데 자기가 그 주민들과 동화되려는 캠페인을 하는 게 이제 눈에 좀 보여. 저 맞아요. 사람이 곧 이제 3심 확정되고 징역 2년 살겠지만 그래도 정치인이 돼가는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는 요거 그리고 셀카 그러니까 똑같은 나르시스트라도 이번 선거를 보면 지역 선거 누가 더 잘하냐 조국 대표가
잘하기 때문에 영광에서 지금 민주당에 위협이 되고 있는 거죠. 참 저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이고 제가 같이 기획하고 있는 방송이지만 우리 방송이 너무 재밌는 게 이게 단선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복합적이지. 예측이 안 돼. 누가 만들어야 누가 일로 갔다가 다들 저로 지들 가다가 유리한 대로 상대방을 옹호해주거나. 그게 아 이거 쉽지 않아. 난 일관돼. 아니 나 여기 오면 되게 편한데 와보면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왜 있지? 어떻게 오게 된 거지? 생각을 몇 번이나 했어요. 재밌어 그게. 조국 교수님 진짜 할 줄 몰랐네. 그러니까 자기 짱 저런 거잖아. 캠페인은 정말 잘해.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 조국 교수님께서 스킨십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밀착형으로 해서 목욕탕도 여러 번 가고 거기 가서 이제 지역 주민 등도 밀어드리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는 목욕탕 갈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야, 제가 야. 목욕탕을 가야 된다는 건 억측이죠. 자, 여러분 벌써 3시 30분이 넘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다음 주 방송도 있고 다다음 주 방송도 있습니다. 저 이번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다음 주로도 기대해 주시고 우리 방송이 이제 오늘 저녁에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다시 보기 라이브 다시 보기가 또 있기 때문에 리플레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또 여러 풍성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